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나온 지시인데 인권 보호냐, 알 권리 침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재입원한 상태라며 건강 상태를 전했습니다. 조 장관에 따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턴 표창장 허위 의혹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져 따로 범인이 검거됐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해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백령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발병 지역인 경기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의전 실수를 질책하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앞에서 담당 외교관이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부에서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건강을 이유로 오늘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소환, 매우 이례적인 조기 귀가, 그리고 진술조서에 서명까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을 최대한 활용한 계획적인 수사 방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야당은 법무장관직을 이용한 황제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느꼈던지 정 씨의 변호인 측이 오늘 정 씨의 건강 상태를 매우 상세히 묘사한 해명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가 중단된 것은 구토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빴기 때문이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서주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소환 첫날 8시간 만에 귀가했던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오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2004년엔 두개골 골절을 당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안대를 하고 검찰에 출석했고 조사가 중단된 것도 구토 때문이었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지연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오늘도 자신의 SNS에 접속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를 상대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부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특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그동안의 주장과 다른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자 대책회의를 여는 등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피의자나 공인의 경우는 검찰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진이 만든 포토라인을 거치는 공개 소환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누구를 불렀는지, 언제 검찰에 나오는지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지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검찰권 행사 개선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라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이전에 검토가 이뤄져 왔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이은 경고성 발언에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윤 총장이 수사 외압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 직후 이번 지시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의 개선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해서 피의자의 검찰 출석 모습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건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느냐를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국 장관이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 다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지만 검사 앞에 다시 앉아야 하는 정경심 교수로선 공개 소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수사 공보 준칙상 공개 소환 대상인 조국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법무부 수사 공보 준칙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일 경우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 죄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이 공보 준칙의 개정 작업을 두고 수사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일가 수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소환 사실 비공개를 비롯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수사관행 개선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야권 일각에선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물타기 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수사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찰청 앞에 노란색 테이프로 그려진 삼각형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통상적인 피의자 출석 모습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이걸 바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은요, 지난 2016년에 최순실 씨가 이 수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 씨가 가운데에 서 있고요. 그 주변을 이 기자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최 씨 발밑에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자, 피의자가 이 위에 서라는 표시죠. 자, 그러니까 지나친 취재 경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 같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지난 1993년이었죠.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의 카메라에 맞아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자, 이후에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포토라인을 만들자고 논의를 했고 2006년에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 위치를 검찰이 정해주는 건 아니었군요. 예, 아닙니다. 이 포토라인은요,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셈입니다. 언론사들끼리 약속인 거지 이 검찰이 만들라 마라, 하라 마라 뭐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다만 검찰은요, 이 수사 공보 준칙에 따라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이거나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 기자들에게 소환 일자를 미리 알려서 이 포토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공보 준칙이 바뀌게 되면 이 포토라인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들이 소환돼 가지고 포토라인에 서서 이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요,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범죄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은 바로 이 점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한 전직 대법관은 조사실 안보다 카메라 앞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자, 사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서 언론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이 미국은 물론 세계의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긴 합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당연히 사라져야 할 관행인 것 같긴 한데 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아무래도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시점이 왜 지금이냐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공개 소환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포토라인 앞에 세웠습니다. 예.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점이 조국 장관 내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시행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을 직접 연결해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뭘 잘못한 겁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조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열립니다. 얼마 전 버닝썬 사건 때도 말이 많았던 윤모 총경, 이 사람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그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윤 총경도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총경은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아닌 형사 3부로 나와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첫 출석 조사입니다. 윤 총경은 클럽 업주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코스닥 업체 큐브스의 전 대표였던 정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바로 이 회사와 정 씨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투자한 WFM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만큼 수사 무마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수한 통보를 받은 정경심 교수 측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정 교수가 출석하게 되면 바뀐 공보 준칙에 따라 주요 피의자 가운데 비공개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의학 한림원이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황우석 사태 같은 논문 위변조 사건 못지않게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중을 기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었지만 침묵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의학계에 몸담은 석학 600여 명의 학술단체 의학한림원이 조국 장관 딸의 인맥을 활용한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심각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학한림원은 성명서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 학문적 성과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전체 의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가이드라인은 저자 표시 위반을 과거 황우석 사태 같은 논문 위변조 사건과 비견한 부정으로 간주하는 상황. 학계 원로들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입장 표명이 늦어졌지만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 중에서도 중대한 위반 사안에 해당하니까 원로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아주 강한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의학한림원은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구윤리 위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까지 자체적인 의학 논문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조국 장관 사건이 막바지에 다가서면서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그동안 SNS를 통해 일종의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가세했습니다. 어제는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조민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조민 씨는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한국대 의학 논문이 취소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기관은 서울대, 고려대, 공주대, 부산대 의전원 등 8곳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죠. 이런 조 씨가 대표 친여 언론인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서울대 인턴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씨는 최성해 총장과의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대학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돼도 의사에 재도전하겠다고도 했죠.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라디오 출연을 아버지 조 장관이 반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조 장관은 딸에 대한 취재가 과도하다며 눈물을 보였었죠. 조 씨 역시 언론을 향해 사냥한다, 잔인하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단국대 의학 논문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없었고 조 씨도 나서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인터뷰에 대해 검찰은 언급을 안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세간에서는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조 씨를 정유라 씨에 비교하기도 하죠. 김어준 씨 등 친여 인사들은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의 금메달 수상 사실을 강조하는 반론도 큽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이 조국 씨 딸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대학가의 분노는 가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흑수저는 학사경고! 흑수저는 학사경고! 우리 학교 입시 내고 특히 조민 우리 부산대 왜 들어와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의 실망을 조 씨가 과연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노숙 농성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당분간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는 청와대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저녁 8시 30분쯤 대부분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조국! 문재인! 어젯밤 집회가 끝난 뒤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이곳에 남아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가담했습니다. 70대 노 교수도 거리에서 밤을 보냈고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청년들로 따지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부정 입학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후에는 귀가했던 시민들이 다시 합류해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9일 다시 열리는 대규모 집회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와 경찰과의 충돌 등을 언급하며 사법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 대해선 뜨거운 의견 표출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국 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국감 질의 중에 고발장을 증인 앞에 제출하는 것이 정말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광화문 민심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설득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향한 퇴진 집회가 아니니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 것입니까?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회인 반면 광화문 집회는 동원된 집회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서초동 집회를 앞두고는 SNS를 통해 당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명이나 깃발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광화문 집회를 한국당의 동원 집회였다면서 내일 서초동 집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 집회는 당의 총동원.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각 사무국장들은 우리 구 많이 간다, 당명은 유보하겠다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도 공식 SNS 계정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회비는 성인 3만 5천 원, 고등학생 이하는 무료라고 홍보했습니다.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19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자발적인 외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 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제 길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해서 경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988년 벌어진 8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동안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윤 씨는 그러나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유영철 등의 흉악범이 자신의 범죄 행각을 부풀렸듯이 이춘재 역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 경찰은 곤란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른바 8차 사건을 당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달해드립니다. 이춘재는 지난주 자신이 여성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는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8년 9월 당시 13살이던 박 모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이듬해에 범인 윤모 씨를 붙잡아 모방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 씨가 신체장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 나온 윤 씨의 채모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복역 당시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오빠와 친구 사이였지만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또 자백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면 당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문 셈입니다. 반대로 이춘재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머지 자백들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철도 정남규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털어놓은 김에 영웅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건지. 경찰은 오늘 이춘재를 찾아가 11번째 조사를 하며 자백의 신뢰성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전방 지역인 인천 백령도, 그러니까 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금 전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정부는 긴장 속에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중 발병 지역인 경기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천 강화군의 돼지 살처분이 끝났으니까 사실상 접경 지역 돼지가 전멸 상태에 이른 건데요. 이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죠. 먼저 홍현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집중 발병지인 강화군 내 돼지가 전멸했습니다. 오늘까지 4만 3천여 마리가 전량 살처분 완료된 겁니다. 강화군은 마지막 한 마리 남은 애완용 돼지마저 주인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대 집행으로 안락사시켰습니다. 정부는 김포와 파주에서도 모든 돼지를 사들인 뒤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연천에서도 확진 농가 10km 주변 돼지를 수매 후 살처분합니다. 발병 지역 돼지의 씨가 마르는 셈입니다.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저염키로 하였습니다. 사전 정밀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이번 조치엔 최소 20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만 하겠다는 것만 내놨지 보상 같은 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다 응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17일 동안 목숨을 잃게 된 돼지는 2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 최전방 지역인 인천 백령도에서 새끼 돼지 5마리가 폐사해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제 비무장지대 내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오늘부터 비무장지대 소독을 위한 대응 인력을 늘리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북한 전파설 멧돼지를 통한 감염 우려는 돼지열병 발병 초기부터 제기가 됐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차량이 숲을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헬기에서도 소독약이 쏟아져 내립니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DMZ 내에서 발견되자 국방부가 DMZ와 민통선 내 헬기 방역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접경 지역 멧돼지 대응 인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새, 쥐, 파리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야생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올 일이 없다며 멧돼지 전파설을 부인해오다 허둥지둥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중간 매개체나 이렇게 통해서 오는 거를 막을 방법은 새나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법.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와 강원에서만 멧돼지 1만 4천 마리가 폐사했는데 정밀 검사가 이뤄진 건 0.2%에 불과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방역은 농림부가 총괄하지만 야생동물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 여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많이 아래쪽 민가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 멧돼지에 돼지열병이 창궐할 경우 사육돼지를 아무리 살처분해도
종식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계속해서 태풍 미탁이 남긴 피해 전합니다. 부산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된 4명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가 3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사태 원인을 놓고 배수 시설이 미흡했다는 주장과 지하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검은 흙더미를 파헤칩니다. 매몰자 수색 이틀 만인 오늘 69살 여성 A씨와 아들 44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몰됐던 4명이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이틀 동안 산사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은 물이 모이는 계곡 형태를 띤 지형입니다. 산 정상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는 정화조나 물탱크가 모두 깨끗하고 다른 방향에 설치한 배수시설은 말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배수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산사태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 배수 처리가 지금 있더라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용량이 작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배수시설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하수가 새어나오면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로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하수다 그리 판단밖에 안 됐습니다. 경찰은 매몰자 수색이 끝남에 따라 정확한 산사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이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을을 덮친 토사가 집 지붕까지 차오른 탓에 계속된 작업에도 집은 진흙투성이고 여전히 마을 곳곳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상인, 농민 할 것 없이 모두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장효욱 기자입니다. 흙더미 위로 지붕만 겨우 보입니다. 토사에 휩쓸린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주택 8채가 부서졌습니다. 요 집이 제 집이에요. 네. 이때쯤에는 뭐가 와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랫마을은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바위가 덮쳐 쑥대밭이 됐습니다. 빗물과 흙, 바위가 뒤덮은 골목길은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휩쓴 지 사흘째지만 복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거 세워난 지방 차든 다 떠내려가. 제일 시급한 게 물이고 이제 전기도 안 오지. 물바다가 됐던 강릉시내는 이틀째 물을 빼느라 분주합니다. 가게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할 의욕이 안 납니다. 추수를 앞둔 농경지는 빗물이 들어차 모두 망가졌고 해상 김 양식장은 높은 파도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우리 연안에서 처음 제가 느껴보고 현지에 와서 보니 이거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큰 곳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젯밤 용인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37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사고 충격으로 5m 높이 다리 난간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달려온 시민들 덕분에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천이 다리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119 구조대는 버스가 추락하지 않도록 밧줄로 고정시켰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이제 허공에 떠 있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많이 다치셔서 이제 막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젯밤 11시 19분쯤 용인의 한 교차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가 받아갖고 여기까지 날라온 거지 지금. 그리고 버스는 저기 다리에 걸려서 서 있었던 거야.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8살 A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5m 높이 다리 난간으로 돌진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버스를 붙잡기도 하고 직접 창문을 깨 승객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승객은 대부분 가볍게 다쳤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구 같은 거를 들고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창문 깨고 한 번씩 그냥 천천히 구조를 해요. 경찰은 숨진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와 버스가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경기 화성의 한 농촌 마을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단층짜리 소규모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이른바 유령주택으로 이 지역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건데요. 보상을 노리고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서 해당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법적 절차대로 이루어져서 강제 철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불편은 거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가을 수확을 앞둔 경기도 화성의 농촌 마을. 그런데 들판 한쪽에 농촌과 안 어울리는 이상한 주택들이 보입니다. 슬라브와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비슷한 모양 조립식 주택 수십 채. 집 앞까지 도로가 나 있고 주소 표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흔적은 안 보입니다. 집 주위를 둘러봐도 세간이나 공구, 농기 등은 없고 앙상한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전기와 상하수도는 끊겼고 건축 자재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집도 비슷한 상황. 대부분 문마저 꼭꼭 잠겼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주택단지입니다. 집과 집 사이가 굉장히 비좁은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집 한 곳을 골라서 들어가 보면 지금 공사가 덜 끝난 채 내부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람이 살 곳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들 집에는 누가 사는 걸까? 요 앞에는 아예 다 빈 거 같은데?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수십 채 가건물은 사람이 안 사는 유령주택인 셈인데 주변엔 제법 큰 건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주택 건축이 시작된 건 2년 전. 화성시 화홍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갑자기 외부인이 몰려들어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장 타먹으려고 적었지요? 뭐에게 적었어? 군공항이 들어서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고 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저희는 서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활용해서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거예요. 취재진이 2달 동안 4번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집은 텅 빈 그대로였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한 조립식 주택 주인은 주말 농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햇님없이 와가지고 나무 심고 비우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유령주택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원안리, 호곡리 등 곳곳에 97채나 지어졌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근데 내가 전화해보면은 거주 안 했는데 전화해보면은 거주는 여기 안 하고 있대요. 그러는 거야. 낮에는 공사 차량이 오가고 밤이면 불이 꺼져 을신연한 유령주택가. 이웃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벽 떨어져가지고 새로 수리했어요. 파일이 이렇게 막 밖으로 여기서 울리니까. 무섭죠. 여기 불 저기 저 가로등만 안 들어와도. 외지인들이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적법하게 짓다 보니 인허가를 막지도 못하는 상황. 저희가 실지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꾸며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이전 부지도 보상안도 결정 안 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놓고 애꿎은 농촌 마을만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자 우리 집이야. 근데 그놈의 처음에 집하고 다 밀고 뭐고 집 무너질게 왜 걱정이니까.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현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뉴욕 방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전 실수를 이유로 서기관급 외교관을 질책했고 이 외교관은 무릎까지 꿇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채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뉴욕 유엔 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들에 뒤섞여 칸막이를 세워놓은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취재진이 설 자리가 부족해 화면이 흔들립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당시 김현종 2차장은 불참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장소가 좁아 다 못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행사장 출입 비표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이었고 이후 의전을 담당한 서기관이 김 차장 방으로 불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현종 안보실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외교관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서기관이 의전 실수를 한 거를 김현종 씨가 심하게 질책을 했죠. 심하게 질책 불려가 아니지만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불화설에 대해 김 차장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한 지 닷새 만에 생긴 일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외교관을 꾸짖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당시 김 차장 몫의 비표가 급히 발급됐다며 김 차장이 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리 군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개발 중인 무인 정찰기가 북한의 대공무기 사정권에 들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투입한 1,180억 원 모두 포기하더라도 성능 좋은 외국 기종을 수입해서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입니다. 지난 2017년 수명 연한이 끝났는데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차세대 무인 정찰기 UAV2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찰기는 송골매보다 비행 시간이 6시간 이상 길고 2배가량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탐지할 수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이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57mm 고사포의 사정권에 들어 비행 고도를 더 높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름철 무인 항공기의 온도가 오르면 비행 시간이 줄게 되는데 이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80억 원이 들긴 했지만 작전 능력이 충족되는 외국 기종을 수입해 전력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를 보완하려면은 개발이 끝난 뒤에도 최소 4, 5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수천억을 들인 사업이 아직도 그 성능이 불확실하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군은 단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홍콩 당국이 모든 공공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담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복면금지법을 오늘 밤 12시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습니다. 당장의 시위대는 저항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타이쿠 지하철역 앞에 우산을 쓴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레이저로 CCTV 카메라를 쏘더니 이내 망가뜨립니다. 시위대는 역 안으로 들어가 또 다른 CCTV 카메라와 광고판을 마구 부숩니다. 총을 든 경찰들이 진입하고 역사는 결국 폐쇄됩니다. 지난 1일 시위 도중 경찰 실탄에 맞은 고교생이 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가열된 시위는 오늘도 홍콩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자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실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But the thing is, Hong Kong has changed. Hong Kong, we are fighting for freedom and survival, okay? And the world should know, if Hong Kong falls, the whole world falls. 홍콩 정부는 사실상 계엄령으로 평가되는 긴급법을 현지 시간 5일 0시부터 발동해 공공집회와 시위 때 가면과 마스크를 쓸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우리 돈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As a responsible government, we have the duty to use all available means in order to stop the escalating violence and restore calmness in society. 시위대는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자며 정면 대응하고 있어 마찰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 첫날의 모습을 이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강화를 시작으로 전국 2019km를 달려온 성화가 박지성 등 10명의 최종 점화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전국체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개회식. 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항일의 시대 정신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1920년 일제 강점기 항일 의지 표출을 위한 전조선 야구대회에 뿌리를 둔 전국체전은 수많은 스포츠 영웅의 탄생을 알려온 우리 체육의 산실이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엔 박태환, 진종호, 이대훈 등 각 종목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기량 점검에 나섭니다. 모두 47개 종목, 18,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대회 첫날에는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 랭킹 1위 오상욱이 개인 통산 3번째 전국체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99회에서 은메달 땄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회 맞이해서 또 금메달 따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펜싱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 남현희는 20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정리하고 피스트를 떠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결같이 딸을 보살펴준 우리 엄마에게 가장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며 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겠습니다. 3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0일 폐막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One man of vision was blessed and cursed. With the gift of prophecy was Nostradamus. 전설적인 점성술사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이 너무 잘 들어맞아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조국 장관에게 붙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조스트라다무스라는 겁니다. 남을 준엄하게 꾸짖었던 위선적인 말들이 낱낱이 스스로에 대한 예언으로 되돌아와 꽂히기 때문일 겁니다. 부인 정경심 씨가 소환됐다가 8시간 만에 귀가한 것을 두고도 3년 전 그의 글이 소환됐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최순실 씨를 왜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느냐고 검찰을 비난했던 겁니다. 어제 조국 사퇴 대통령 퇴진 시위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뒤에도 어김없이 그의 어록이 등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한다라고 했던 글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했던 예언이 또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예상 가능합니다로 시작하는 연설입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지난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지지 집회가 열린 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별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퇴진 요구 집회가 열린다면 광화문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요즘 경험하면서 대통령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답은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10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동안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반소매 옷은 넣어두셔도 되겠고요. 가을 재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날이 부쩍 서늘해지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강원 영동 지역에 적지 않은 양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강수량 참고하시고요. 서울은 빗방울만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비가 오는 강릉은 내일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 22도, 부산과 대구는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과 높은 파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